코스피가 석 달 만에 장중 3,200선을 다시 돌파한 가운데 카카오는 액면 분할 이후 첫 거래일인 오늘 장 초반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국채금리 상승 악재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결국 쌍용차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쌍용차는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다시 한번 생사 여부를 법원의 손에 맡기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0.5% 수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수출과 투자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가상화폐가 투기수단이란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우려와 가능성을 함께 짚어봅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1월 말 이후 석 달여 만에 장중 3,200선을 다시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나흘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0.24% 오른 3,190.12에 거래 중인데요.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외국인이 1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기관은 3천억 원 넘게 순매도 중입니다. 오늘 액면 분할 이후 재상장한 카카오는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기준가 11만 2천 원 대비 8.48% 오른 1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액면 분할 후 목표 주가로 13만 원을 제시했는데 상장 5분 만에 넘어섰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인적 분할을 추진하는 SK텔레콤의 주가도 강세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32% 내린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60전 오른 1,118원 20전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였죠. 네, 다우지수는 0.16% 소폭 오른 채 마감했지만 S&P 500은 0.41%, 나스닥 지수는 0.99% 떨어졌습니다. 주요 금융주들이 예상으로 또는 실적을 발표하며 어닝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금융주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일부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함께 나왔는데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금리 인상 훨씬 전에 채권 매입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겠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모습이었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법원이 쌍용차에 대해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을 했습니다. 쌍용차는 10년 만에 또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아침에 나온 소식이죠.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오전 쌍용차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쌍용차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5일 만이자 2011년 3월 법정 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입니다. 법정 관리인에는 법원이 앞서 선임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맡았고요. 조사위원회는 한영 회계법인을 선임했고 오는 6월 10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쌍용차에 대한 구체적인 회생 계획안을 오는 7월 1일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서 쌍용차에 대한 재산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법원은 이 기간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쌍용차에 대한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쌍용차의 어떤 생사 여탈권이 법원의 손에 넘어가게 됐는데요. 쌍용차를 인수할 투자자 유치는 이게 끝내 무산이 됐습니까? 네, 앞서 법원은 쌍용차가 신청한 이 자율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회생 개시 결정을 미뤄왔는데요. 유력한 투자자로 꼽히던 이 미국의 하 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투자 의향서를 보내지 않으면서 결국 기업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 측의 쌍용차에 대한 인수 의지가 여전하고 다수의 국내 업체도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졌는데요. 법원도 쌍용차를 청산시키는 것보다 존속시키는 데 더 무게를 두고 회생 계획안을 제출받아 공개 매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0.5% 수준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됐죠. 네, 한은금송이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0.5%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리고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낮췄는데요. 이후 기준금리를 이번까지 모두 7차례 동결해 11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작용한 또 배경이라고 하면 뭘까요? 네, 최근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1일 확진자가 700명대를 보이는 등 전국적인 유행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절하는 총재는 현재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발언을 수차례 했는데요. 앞서 지난달에도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가 본격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미국에서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직상장을 했습니다. 뜨거운 관심 속에 첫날 거래가 진행됐는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이다라는 견제성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이 소식은 장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상대로 화려한 데뷔였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개장과 함께 기준 가격 $250를 크게 웃돈 381달러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430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이 1,120억 달러, 우리 돈 125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기준 가격보다 31% 상승한 328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가상자산의 주류 편입을 선언했습니다. Hopefully Coinbase going public and having its direct listing is going to be viewed as kind of a landmark moment for the crypto space where, hey, this technology is here to stay. It's creating a ton of value in the world. People no longer need to be scared of it like in the early days and they were concerned about all these things. 성공적인 상장으로 암스트롱 CEO의 자산은 19조 원으로 불었습니다. 코인베이스 상장 기대감 속에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6만 5천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은 여전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가상화폐는 투기 수단이라며 결제 수단으로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 도입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주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한 거래소들의 시장 진입이 빨라진다는 점도 거래소 매출을 떨어뜨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장가입니다. 오는 6월부터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이 넘는 전세를 계약하거나 30만 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할 경우 전월세 계약 내용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되면서 과세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들어보죠.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 지역 또 신고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대상 신고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나머지 지역의 시 단위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이 넘는 월세를 계약한다면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신고 대상이 되지만 전라남도 완도군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소와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담아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신고된 계약의 임대료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지됐을 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 기자, 그럼 이번 신고 내용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로 확보되는 자료를 놓고 국세청 등이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앞으로 관련 자료가 쌓일 경우 국세청 등이 과세를 위해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모더나가 백신을 미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국내 공급이 늦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정부의 백신 도입 스케줄도 꼬여가고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우선 모더나 코로나 백신은 문 대통령이 직접 단판을 지어서 또 화제도 됐었는데요. 국내 공급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통화한 뒤에 백신 4천만의 분을 공급받기로 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모더나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백신 공급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을 우선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외의 지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모더나 백신 공급이 좀 계획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더나 백신 4천만의 문을 올 상반기 안에 들여올 계획이었는데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 접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글로벌 백신 공급 스케줄이 전체적으로 늦춰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모더나도 코로나 백신의 미국 우선 공급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모더나 백신의 글로벌 공급도 도미노식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모더나 측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도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2분기에 모더나와 얀센, 노바백스 백신 271만 2천 회분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자정 기준으로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8명입니다. 이틀 연속 7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이행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환자 발생 추이를 토대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다음은 기업 관련 소식들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호텔신라가 동화면세점을 놓고 롯데관광개발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2심에서 패소했는데 내부 논의 끝에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이게 소송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사이에 벌어진 동화면세점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지난 2일 항소심에서 호텔신라가 패소를 했는데요. 시작은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호텔신라가 김 회장이 가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사면서 3년 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이 지분을 다시 사들이지 않으면서 소송 불씨가 타올랐고 2017년 4월 호텔신라가 이자 포함 788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6월 1심에서는 이겼지만 이번 달 2심에서는 졌습니다. 그런데 호텔신라가 결국은 또 대법원까지 가겠다라는 입장을 정리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호텔신라는 최종 상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2심 판결의 계약 해석에 대한 법리 적용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당초 계약에는 김 회장이 주식을 다시 사들이지 않을 경우 본인의 남은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내놓는 조건이 달렸었습니다. 김 회장은 호텔신라에게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지는 않았지만 조건대로 자녀 지분을 내놓겠다고 했는데요. 김 회장이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한 만큼 호텔신라가 추가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게 2심 판단이었습니다. 또 호텔신라는 애초에 동화면세점 경영권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는 법원이 호텔신라의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지난해 212억 원 영업손실로 5년째 적자늪에 빠진 동화면세점을 자칫 떠안을 수 있게 된 호텔신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이 늘다 보니 각종 페이에 충전해놓고 또 결제하는 선불 충전금도 덩달아서 급증을 했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쿠팡에 고객이 맡긴 충전금만 8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럼 쿠팡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쿠팡에 맡긴 고객 충전금 정확히 얼마입니까? 네, 지난달 말 기준으로 732억 원입니다. 자회사 쿠팡페이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쿠페이에 고객들이 맡긴 돈인데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다른 회사들도 이런 선불충전금 현황을 최근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이마트 자회사인 SSG닷컴이 운용하는 이 쓱페이는 지난달 말 기준 이 선불충전금이 277억 원이었습니다. 배달의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에는 28억 원의 고객 충전금이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주문 결제가 늘다 보니까 덩달아서 자사 페이 서비스에 맡긴 고객 돈들도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의 예금이나 다름없는 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충전금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네,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충전금의 일정 비율을 신탁상품에 넣어두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쿠팡은 732억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을, 즉 340억 원은 신탁에 50억 원은 보증보험에 맡겼습니다. 이는 선불충전금 50% 이상을 신탁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겁니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은행 예금이나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을 굴려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이들이 고객 충전금을 가이드라인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코로나 효력 논란이 이제 주가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발표 뒤에 회사 주가 역시도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보죠. 강상 기자. 네, 광산입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치솟았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코로나19 관련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제 남양유업 주가는 장 초반 한때 30% 가까이 급등해 상한가에 근접했습니다. 남양유업 우선주도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장마감 90여 분을 앞두고 하락 반전해 결국 전날보다 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 남양유업은 어제보다 3.3% 떨어진 34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 심포지엄에서 실험을 통해 불가리스의 이 코로나19 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 후 이틀간 개인 투자자는 남양유업 주식 총 6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일파만파네요. 정부도 지금 관련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어떤 질병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표시 광고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연구와 행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발표 내용을 믿고 주식을 샀다가 주가 하락으로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은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술적인 실험 결과 발표 자리였던 남양유업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해당 발표 전후 남양유업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 신라젠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각종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M2N이라는 곳이 선정돼서 최종 인수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M2N을 이끌고 있는 오너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처남이자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회장으로 알려지면서 인수 추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인 M2N이 어떤 회사입니까? 네, 처음에 DKDNI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스틸드럼, 자동차 부품 등 각종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지난해 8월에 바이오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사명을 M2N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M2N은 지난 2019년 400억 원 이상 매출, 영업이익은 4억 원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매출 351억 원에 영업손실 19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곳 회장의 이력이 또 화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M2N의 최대 주주는 서홍민 회장인데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처남이자 국내 3위권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의 회장입니다. M2N이 바이오 사업 창업 후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김승현 회장의 부인인 서영민 씨의 도움도 있기도 했는데요. M2N은 지난해 9월 서 씨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1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앞서 M2N이라는 곳이 각종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설명을 해줬죠. 이런 회사가 신라젠 인수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네, 신라젠 인수는 바이오 사업 외형을 더 키우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특히 M2N 측은 신라젠의 항암 바이러스 레코드 팩400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M2N은 관계사인 리드코프 등 특수관계인들과 함께 약 121억 원을 들여서 미국 그린파이어 바이오의 지분 3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그린파이어 바이오는 4개의 신약 치료 물질을 활용해 난소암, 유방암, 폐질환 및 특발성 폐섬유증, 골수섬유증 등 총 9개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LH 사태로 공직자의 공정성 또 투명성이 화두가 되면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 등을 활용해서 사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통과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결국 어제 국회 첫 관문을 통과하긴 했는데 관심을 모았던 LH 사태 소급 적용은 어렵게 됐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결국은 이 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직무 관련 정보와 지위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가 모호해서 처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공직자 범위를 정해놨는데요. 공직자 범위에 모든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300만 개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켜 대상자는 19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소급 적용이 제외되면서 이 법안으로 LH2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등은 어렵게 됐습니다. 공 기자, 이 법을 어기면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우선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와 얽힌 경우 금품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은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했을 때 14일 이내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정무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이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네, 지난달까지 무역 통계가 마무리가 되면서 올해 1분기 수입 또 수출 집계가 끝났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액은 역대 1분기 중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1분기 수출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우선 지난달 수출은 53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월 기준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량 자체는 8.2% 줄었지만 수출액이 16.5% 늘었는데요. 반도체와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도체 수출은 8.3% 늘어 9개월 연속 증가했고 승용차도 14.7% 오르며 51개월 만에 수출액 4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18.8% 증가한 49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무역 수지는 41억 달러를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1분기 수출의 총액은 1,465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1분기 기준으로 반도체 호황기였던 지난 2018년 1분기보다도 1%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근데 이런 의문도 듭니다. 코로나19 경제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수출 실적이 또 꽤 잘 나왔단 말이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관세청은 코로나19 이후 생활 변화가 만들어낸 신수요로 수출이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원격 근무가 확대돼 반도체와 모바일 등 수출이 증가했고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 수요 증가로 의약품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리 두기에 따라 승용차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들 품목의 수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우리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의 수출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우입니다. 구글과 테슬라 또 넷플릭스와 같은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실적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깜깜이 실적 공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말 그대로 IT 공룡들이죠. 국내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부터 올라온 각 기업들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구글 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2,201억 원, 영업이익은 1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3.6%, 52.9%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 7,162억 원, 영업이익 108억 원을 올렸는데요. 테슬라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30%가량 수직 상승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4,155억 원의 매출, 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각각 124%, 295%의 급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면 공개된 실적이 투명한지 이거는 또 별개의 논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된 건 유한 회사도 주식회사처럼 감사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외관법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구글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앱마켓 매출이 감사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앱마켓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 퍼시픽 매출로 집계되기 때문입니다. 법인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의 앱마켓 매출을 반영해 세금 납부를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구글이 국내에서 올린 매출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임재현 구글 코리아 전무가 앱 수수료 매출과 관련해 연간 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처음으로 밝힌 적이 있는데요. 당시 구글이 한국에서 판매한 앱 결제 총액은 6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액이 4조 원에서 5조 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구글이 공시한 매출액 2,201억 원은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 한국제임이 반도체 수급난으로 다음 주 인천 부평 1, 2 공장의 문을 닫습니다.
한국 GM은 반도체 수급 상황이 악화되며 GM 본사 방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부평 1공장과 2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GM은 반도체 부족으로 지난 2월부터 부평 2공장의 가동률을 50%대로 유지해왔습니다. 정부가 밀키트와 배달음식 또 구독경제 서비스 등 최근 주목받는 품목에 대한 특별 물가조사를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올해 특별 물가조사 사업 수행 단체 공모를 마쳤으며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8개에서 10개의 소비자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별 물가조사가 진행되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또 집콕 소비가 늘어나면서 관심이 커진 품목들의 가격과 유통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하락을 경고하는 신호가 나타났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미국 주식 담당 수석 전략가는 현지 시간 13일 보고서에서 최근 나타난 소형주와 경기 순환주의 부진은 조기 경고 신호라면서 경제 활동의 정상화가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윌슨 전략가는 소재와 물류,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형주 등 경기 회복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 종목들이 위험에 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외도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동별 예보를 살펴보면 현재 923동과 전농이동, 부암동을 중심으로 공기가 매우 탁한 모습이고요. 송중동과 시흥5동, 용답동의 먼지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8도 등 낮부터 추위가 풀리며 포근해지겠고요. 대체로 막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다소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WHO 기준으로 서울, 경기와 세종시의 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단계,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는 전국이 보통 단계에 들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탁한 날이 잦을 전망입니다. 환기 전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는 등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네, 4월 15일 목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